3페이지 보실게요. 시험의 출제 및 자격증 교부죠. 시험을 출제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누가 할까요? 학교 계신 분들 많이 가요. 그죠? 학교 계신 분들 많이 가는데, 시험을 내는데 나름의 또 룰이 있겠죠. 시험 문제 유치를 하지 마라, 네가 학교에서 가르친 거 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혹시나 책을 썼다면 책 쓴 내용은 절대 쓰지 마라,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책 쓴 사람은 잘 안 뽑아요. 그래서 그잖아요. 자기 책 보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책 잘 팔리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요, 잠깐 한 2분만 하면, 제가 그 말씀 드렸죠. 그 고승덕 변호사, 그 사람이 공부 잘하잖아요. 공부하는 기계잖아요. 세 개 다 트리플 크라운, 그죠? 근데 그 양반 수기 같은 걸 이렇게 봤는데, 그 양반 공부하는 거 보니까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사법고시 합격률이 높죠. 왜 그럴까요? 그죠? 기본적으로는 원래 잘하는 애들이고요. 또 뭐냐면요, 사법고시 내시는 분들이 다 서울대 교수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교수, 아까 말씀하신 거랑 비슷해. 주관식에서는 그런 게 되게 작용을 많이 하거든요. 자기의 생리에 맞으면은 그게 좋은 답으로 보여지는 거야. 이해되시죠? 2차 시험은 주관식이니까. 그래가지고 출제위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승덕 변호사 수기를 보면 요번 시험에 출제위원이 누가, 어느 법엔 누가 되고, 이거를 예상을 하고 그 사람이 쓴 책을 갖다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과 또 머리 좋음과 꾸준함, 이게 있으니까 그 삼관왕을 하더라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때요? 누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 사람 쓴 책 쓱 보면은, 그죠? 좀 유리하겠죠? 근데 뭐, 과목별로 한 5명씩 들어가니까 30명 되거든요. 30명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거는 더 중요한 게, 주관식 같은 경우는 채점을 하니까, 그죠? 채점을 그 출제자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고 잘 썼네, 이게 오거든요. 자, 출제위원.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이러한 시험에 관한 유의사항이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되죠.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문제는 어떤 방식이라든지 어떻게 시험 문제 유출하는 거죠. 그죠? 산업인력공단으로 간 이유도 옛날에 어디에 뒀다 그랬어요? 공무원들이 했어요. 공무원들이 할 때는 시험 문제가 전날 돌아다녔다 그랬죠. 정말로 1000만원짜리가 돌아다녔다고요. 그때는 국토부에서 낼 때요, 공무원들이 했어요. 바뀌어가지고 이제 산업인력공단으로 가니까 유출이 안 되죠. 근데 이런 문제 유출이나 이런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른 시험 시행 기관장 및 그 출제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원래는 기본적으로 누가 지금 주도를 하게 돼 있어요, 시험은. 이거는 이 문장은 이해를 조금 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시험은 기본적으로 시도지사가 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따지면 시도지사별로 시험 문제 출제를 해야 돼요. 맞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의심을 해보신 적 없으세요, 혹시? 그죠? 근데 모든 시도지사가 현재 상황 누구한테 위탁한 거예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다 위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 문제 하나만 만들어가지고 다 뿌리는 거죠, 전국에. 그러니까 전국 시험 문제가 다 똑같죠. 원래는 달라야 돼요. 맞죠? 상식적으로 그렇죠? 근데 다 다른 시도에서, 한 시도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한 위원이 문제가 됐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른 시도에다 얘기해줘야 되겠죠? 다음부터 그 사람 쓰지 말라고. 그 통보를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다 얘 나쁜 짓 저질렀으니까 그 내용 통보해주고. 아시겠죠? 그리고 국토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5년간 시험에 출제. 왜? 시험 출제를 누가 할 수 있으니까. 시험의 시행을 시도지사 혹은 국토부 장관이니까. 그죠? 그거를 한 군데,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낸 사람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각 시도로 다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국토부에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다 통보할 거 아니에요. 그럼 통보받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국토부든 시도지사든 5년 동안 시험을 출제하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시험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한 달 이내, 그죠? 한 달 이내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처음으로 교부하게 되면 수수료가 있어요? 없어요? 수수료가 없죠. 이미 내셨어요. 얼마 내셨어요? 14,700원, 13,600원, 27,000원인가요? 2만 얼마 내셨죠? 이미 거기에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재교부 받을 때
재교부 받을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수수료 납부하셔야 되겠죠. 수수료란만 헷갈리지 말자 그랬죠? 수수료는 누구한테 내는 게 수수료예요? 행정기관에 내는 게 수수료예요. 우리가 받는 건 수수료가 아니고 뭐예요? 보수, 중개 보수. 아시겠죠? 그 다음에 수수료는 헷갈릴 게 전혀 없다 그랬죠? 왜 헷갈릴 게 없어요? 행정기관의 주체, 그죠? 주체인 행정기관에 낸다라고 보면 되고, 거기서 정한 걸 내면 되는 거고, 그죠? 맞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증명서는 몇 개 안 돼요. 이 법을 통틀어 따져봐요. 뭐 있어요? 자격증, 등록증,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그죠? 뭐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뭐 거래정보 사업자. 그죠? 맞죠?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어때요? 각각의 조례에 따르고, 그죠? 각각 조례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해라 라는 거죠. 수수료는 종이 받으면 무조건 다 내는 거예요. 뭐 하나 빼놓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빼놓고, 그죠? 자격증 처음에 받을 때는 빼놓고, 아시겠죠? 등록증 처음에 받을 때는 수수료 내셔야 되고, 등록증 재교부 받을 때는 수수료 내셔야 되고. 하지만 언제? 내가 받아놓은 거 맡겼다가 다시 갖는 경우 있죠? 언제요? 휴업. 그죠? 휴업할 때는 다시 안 받겠지. 맞죠?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등록 절차. 이제 이 그림은 이제 수도 없이 봐서 잘 아시죠? 가운데 점점점점 되어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넘사벽이라고 그랬죠? 넘사벽. 넘사벽 맨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인중개사와 개업 공인중개사. 그죠? 요 한 끗 차이 말이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기준은 우리가 뭐 때문에 구분을 좀 하자 그랬어요? 무등록이냐? 그렇지 아니하냐. 요 차이가 생긴다 그랬죠? 맞죠? 공인중개사라고 하더라도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무등록 중개업자 3년에 3천만 원짜리잖아요. 그죠? 맞죠? 근데 그 선을 넘으면 무등록은 아니죠. 맞죠? 업무 보증을 안 했다든지, 그죠? 인장 등록을 안 했다든지, 그러면 뭐 업무 정지, 등록 취소 이 정도로 끝나잖아요. 그죠? 근데 무등록이면은 거지잖아. 문제가. 맞죠? 그 다음에 이 선을 넘게 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업무 보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죠? 맞죠? 이 그림은요, 개인만 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법인도 마찬가지죠. 맞죠? 그래서 법인을 설립할 때는 업무 보증을 하나요? 안 하나요? 법인 신청할 때 법인 설립 말고요. 법인을 만들어 놓고선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업무 보증을 하지 않고 신청하죠. 왜? 아직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어떻다 그랬어요? 이미 나는 자격이 주어졌지요? 개업 공인중개사야. 그러니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어떻다? 업무 보증을 먼저 해놓고 신청해라. 그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등록 신청 서면 통지 등록증 수령 업무 개시. 그죠? 중요한 건 뭐 7일 이내 이 정도. 그죠? 그리고 업무 개시 전에 뭐 해야 돼요? 인장 넣고요. 업무 보증 설정해야 되고요. 고용인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1번하고 3번 인장 등록과 고용인 신고는 언제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등록 신청할 때 같이 하실 수 있다 그래서 화살표를 쭉 꺼놓은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업무 보증 설정은 언제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이론상으로는 업무 개시 전에 업무 보증을 설정을 하라라고 돼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떻다? 업무 보증이 설정이 되어야만 등록증 수령이 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화살표가 거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되셨죠? 등록 신청할 때는 당연히 자격증 있어야 되고요. 실무교육 받으셔야 되죠? 실무교육은 언제까지 받으셔야 돼요? 등록 신청 전이죠? 전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실무교육의 유효기간은 언제다? 항상 1년이다. 그죠? 실무교육의 유효기간에 그건 나오는 말도 아니지만 제가 막 만들었죠. 유효기간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중개업을 영위를 하게 된다면 실무교육은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효력은 지속이 되는 거예요. 소속공인중개사로서 내가 지난달까지 일을 했다. 그러면 실무교육은 계속 유효한 거죠. 맞죠? 내가 지난달에 폐업했는데 다음 달에 다시 개업을 하려고 해요. 이래도 유효한 거죠. 근데 1년 이상 쉬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무교육 다시 받으셔야 되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건축물 대장. 그죠? 그죠?
건축물 대장, 가설 건축물 대장 이딴 거 안 되고요. 건축물 대장, 그 다음에 등기부등본 다 있어야 되죠. 기본적으로. 하지만 적법하게 된 거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아직 올라와 있지 않을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쵸? 그러면 문제가 없죠. 사무소는 어디다가 만드시라 그랬어요? 어디다 얻어야 돼요? 나중에 아무 데나 써놔서 여기 좋네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2종 근린생활지요. 그죠? 또 법이 바뀌어서 어떻게? 1종 근린도 가능하다라 그랬죠? 30제곱 이하일 경우에는. 그죠? 나중에 내가 직접 살 때는 어떨까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돼요? 기존에 하고 있는데 들어가시면 되죠. 기존에 하고 계신데 약간 피지고 들어가시면 되죠. 그 다음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그죠? 결격 사유가 있으면 안 돼요. 법인일 경우에는 어떨까요? 법인일 경우에는 결격 사유가 있는 임원 또는 직원이 있으면 등록 취소 사유죠. 그죠? 왜? 결격이 있으니까. 그죠? 하지만 2개월 이내 해소하면 괜찮죠? 개인일 경우에는요,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면 어때요? 업무정지죠. 업무정지인데 그것도 2개월 이내에 해소하면 괜찮아요. 그죠? 2개월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거기에서는. 그 다음에 밑에다가 제가 한 줄 써놨는데요. 법인일 경우에는 등록이 어떻게 될까요? 상법상의 회사 또는 협동조합, 자본금 5천만 원, 법 14조, 경업 제한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의 대표자 제외 3분의 1 이상 공인중개사. 뭔 말인지 다 아시죠? 대표자 당연히 공인중개사고요. 그죠? 임원 또는 사원, 무한책임사원이죠? 무한책임사원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요. 실무교육은 어때요? 다 받아야 됩니다. 임원 또는 사원. 그 다음부터 누구 받아야 돼요? 소속 공인중개사도 받아야지. 직원인 소속 공인중개사 있을 수 있다 그랬죠? 맞죠? 무한책임사원은 쉽게 얘기하면 그 법인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사람들이죠. 쉽게 얘기하면 돈 낸 사람들이죠. 근데 밑에 직원이 또 있을 수도 있죠. 여기에는 소공도 있을 수 있고 중개, 보조원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여기도 자격증이 없는, 자격증이 있는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죠? 이 사람들은 뭐예요?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지만 소공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소공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다 교육 받아야 돼요. 그치요? 실무교육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누구? 분사무소. 그죠?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뭐예요? 여기도 공인중개사여야 되죠? 공인중개사여야 되니까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분사무소에도 소속 공인중개사 있을 수 있죠. 중개보조원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그죠? 시험을 조금 좀 제 생각에는 어렵지만 괜찮게 낸다면 실무교육을 받는 자는 무조건 공인중개사이다.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죠. 땡이죠. 왜? 법인 임원 또는 사원 중에 아닌 사람들 여기 세무들 있잖아요. 세무들. 그죠? 세무들은 공인중개사가 아닌데 실무교육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등록의 결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등록의 결격 하도 많이 하셔서 잘 아시죠? 위에 거는 솔직히 신경 쓸 거 없어요. 그죠?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그죠? 요 4개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굳이 뭐 따질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금고 이상 실형 3년 미경과자, 금고 이상 집행유예 중에 있는 자. 그죠? 금고는 뭐라 그랬어요? 노역이 없는, 갇혀있는 거죠? 감옥 가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녹화? 시쳇말로 빵에 가면 무조건, 학교에 가면 무조건. 아시겠죠? 학교 갔다 온 사람은 무조건 3년 동안 자숙기간 가져야 되는 거죠. 정상적으로 했을 때. 아시겠죠? 왜? 몇 가지, 한 가지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그죠? 가석방이니 특별사면이니 이런 것도 다 상관이 없는데 왜? 가석방은 더 길죠? 에? 가석방은 어떻게 돼요? 나와서 자녀형기 채우고 나서 3년이야. 맞죠? 그러니까 학교 갔다 온 사람이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면 좋은데 하나가 있어요. 누구예요? 학교 갔다 오자마자 바로 공인중개사 등록의 결격에서 해소되는 사람이 한 명 있어. 일반 사면. 그죠? 일반 사면. 일반 사면은 물리적으로 볼 때는 어때요? 겉으로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학교 갔다 온 거잖아요. 감옥을 갔다 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도 그 사람은 어때요? 바로 회복이 되죠. 왜? 원래 있었던 건 없는 걸로 해준 거니까. 그죠? 특별사면은 어때요?
나온 날로부터 3년. 그죠? 가석방은 나와서 자녀연기 채우고 3년. 집행유예는요? 이미 안 들어갔어요. 그죠? 안 들어갔어, 이 사람은. 희한하게. 그죠? 안 들어갔지만 어때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야죠? 끝나고 3년 아니에요?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결격에서 해소되는 거예요. 집행유예는 3년이 없잖아. 그러면 안 된다 그랬는데 지금 뭔가를 알아주시면 안 돼요. 그랬지 이래요. 그랬지. 그렇지 이렇게 몰라도 아는 척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죠? 300만 원. 그죠?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 법에 의해서 자격 취소 3년 미경과 자격 취소도 3년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자격 정지 중에 있으면 등록이 결격이죠. 그러면 자격 정지는 언제 풀려요? 자격 정지가 풀릴 때 등록 같이 풀리는 거죠. 3년 없죠. 그 다음에 등록이 취소당했어요. 취소당하면 3년 미경과자. 그죠? 그 다음에 업무 정지 중이에요. 자격 정지랑 똑같죠. 업무 정지 중에 있으면 안 돼요. 업무 정지 끝나면 등록이 결격에서 해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 후 3년 미경과자. 그죠? 이것도 맞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어디에 또 나오나요? 양벌 규정 나오죠? 양벌 규정이 뭐예요? 양벌 규정. 그죠? 직원이 잘못한 거 내가 뒤집어 쓰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직원 잘 돼야 된다 그랬어요. 양벌 규정은 어떤 거에 걸리는 거예요? 행정, 형벌에 걸리는 거죠. 맞죠? 1년에 1천, 3년에 3천. 맞죠? 1년에 1천에서 앞에 1년까지 내가 남 때문에, 남은 아니지만 우리 직원 때문에 징역형을 살 수는 없으니까 벌금형 같이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벌금형을 받아도 어때요? 등록의 결격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라고 했어요. 맞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직접 한 행위에 대해서 벌금형 선고 후 3년의 미경과 됐다. 이럴 경우 얘는 등록에 결격이 되고요. 아까 했던 거죠. 임원 또는 사원 중에 사유자가 있는 법인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나 이율 이내 해소시 면제. 그죠? 위 사유자는 소속 공인 중개사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업무 정지 사유, 2개월 해소시 면제. 특별한 거 없죠? 그 다음에 기타 등록에 관련된 문제. 기타 등록에 관련된 문제.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 개시. 중개사무소 가면 뭐 걸려있나요? 최근에 가보신 적 있어요? 안 가보셨죠? 살아있는 시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가보면 여러 가지가 막 걸려있거든요. 근데 법에서는 몇 가지만 걸려있어요. 뭔지 기억이 안 날 때는 그냥 차근차근 가야 되잖아요. 숫자 4를 기억하자는 얘기예요. 4가지를 걸자고요. 4가지를 어떻게 기억하자 그랬어요? 액자가 똑같은 액자가 3개가 있고 조금 큰 아이가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똑같은 액자는 A4 사이즈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B4? B4보다 커요. B2쯤 될 거예요. 4절쯤 돼요. 그죠? 요 4개가 있어야 된다. 이 뒤에 붙어있는 몇 개가 더 있긴 해요. 요즘은요, 잘 돼 있어가지고요, 큰 액자, 이렇게 긴 액자에다가 다 붙여놨어. 한 5개를 붙여놨어. 그 중에 가끔 보면 뭐도 있냐면 실무교육 수료증도 있어요. 그죠? 근데 필요한 건 뭐예요? 필요한 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한번 다 생각해 볼까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보신 거 따지면 뭐 자격증이 있었겠죠? 등록증도 있겠고, 그 다음에 실무교육 수료증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요율표도 있을 거고, 또 뭐 공제증서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그 중에 중요한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배운 사람 입장으로 볼 때는 어때요? 이걸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좀 배웠잖아요. 배운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요, 어때요? 2가지만 있어도 되죠. 그죠? 2가지만 있어도 돼요. 뭐가 있으면 될까요? 요율표하고 등록증만 있으면 돼. 그렇지 않아요? 그죠? 요율표 어차피 봐야 돼야 있는 거고, 등록증을 받으려면 뭐 해야 돼? 그 전 단계가 뭐가 필요해요? 신청해야 되니까 자격증이 필요하죠. 실무교육 받을 때는 실무교육 당연히 그것도 했겠지. 그 다음에 또 등록증 받으려면 뭐 해야 돼? 공제도 들어야 돼. 맞죠? 그러니까 등록증 한 장만 있으면 원래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죠. 사업자 등록증을 내려면 예를 들어서 약사가 약국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증 내야 되잖아요. 그럼 약사 면허증 그거 딱 안 넣겠어요? 넣죠. 근데 가보면 어때요? 다 약사 면허증 붙어있죠. 의사 면허증 다 붙어있고 사업자 등록증도 돼 있고, 물론 그 법에 의해서 그거를 게시할 수는 있어요. 그 법에 의해서. 하지만 우리가 조금 안다라고 생각해보면 사업자 등록증 냈다 이러면은 뭐 다 당연히 할 수 있으니까 사업자를 내줬겠지. 그죠? 하지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자격증 원본 있어야 되고요. 또 등록증 원본 있어야 되고요. 공제증서 있어야 되고요. 밑에는 큰 거는 요일표예요. 그죠? 네 가지를 기억하시자는 얘기예요. 이건 절대 안 까먹겠죠? 그죠? 그 다음에 등록을 잘 했는데, 그죠? 등록을 잘 했는데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개인일 경우 사망했다. 그죠? 개인일 경우 사망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등록의 효력은 뭐가 있어요? 일신 전속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일신 전속성이라는 게 뭐죠? 한 사람에게만 되는 거잖아요. 상속이나 증여를 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망을 하면 자동으로 등록이 소멸되죠. 그 다음에 개인이 사망한 거랑 법인은 뭐예요? 해산이죠. 법인 해산이 죽은 거예요. 대표자가 죽은 게 죽은 게 아니요. 아시겠죠? 대표자가 죽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대표자 변경하면 돼요. 법인은 살아있으니까. 그죠? 법인 해산을 했을 경우 개인 사망과 법인 해산의 차이가 뭐였죠? 등록증 반납 있지 않았나요? 개인일 경우에는 반납할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이 해산할 경우 전 대표자였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이 며칠 이내에 7일 이내죠? 7일 이내에 반납하게 되어 있다. 그거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폐업 신고. 이건 누가 한 거예요? 자진해서 한 거죠? 나 언제까지 폐업할 거예요? 폐업하면 등록 효력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뒤에 빨간 걸로 해놨어요. 왜 그럴까요? 등록 취소. 등록 취소 이렇게 외우면 안 되겠죠? 등록 취소 처분받았을 때. 말장난이지만 그렇죠.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 등록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명칭 관련해서는요.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사용해야 되지요. 사용을 안 할 때 100만원의 과태료예요. 맞죠? 법인도 포함해서고요. 6조 2항은 어떨까요? 사용하면 100만원이에요. 그죠? 중요한 건 100만원 과태료라는 건 가벼운 거라 그랬어요. 왜 그런다 그랬어요? 공인중개사가 사용 안 한 거는 이해가 되지만 6조 2항이 사용했는데 과태료 100만원 왠지 좀 작은 느낌 나잖아요. 아니에요? 나만 그런가? 아닌가요? 그죠? 근데 6조 2항도 부동산 중개,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죠.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라는 말을 썼다, 치더라도 손님이 봤을 때, 거래 당사자가 봤을 때 어떤 신뢰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과태료로 끝나는데, 아닌 자가 하면 어떻게 돼요? 1년에 1천만 원이잖아요. 갑자기 세지자에 이거는 신뢰를 깰 수가 있잖아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그죠? 그 다음에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 어떻게 되나요? 이중등록은 뭐예요? 등록이 두 개죠? 등록이 두 개니까 누구예요? 사장님이죠? 맞죠? 이중소속은요? 소속이 두 군데죠? 어떻게 돼요? 사장님, 소속공인중개사 다 가능하죠? 소속공인중개사 직원이 두 사무소에 등록을 해놓든지, 소속이 돼 있든지, 아니면 하나 내가 등록해놓고 사장님인데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소속 공인중개사로 들어가든지. 둘 다 하면 어떻게 돼요?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다 등록 취소예요. 그죠? 맞죠? 소속 공인중개사는요. 자격 취소할 수는 없잖아요. 등록 취소니까. 그죠? 사장님은 등록 취소했는데 직원은 자격 취소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직원은 뭐예요? 자격 정지. 근데 자격 정지 중에 또 소속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날려버리죠. 뭘 날려버려요? 자격을 날려버리죠. 맞죠? 그 다음에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 이중사무소는 뭐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중등록과 이중사무소는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중 등록은 등록이 2개고요. 이중 사무소는 뭐예요? 사무소, 물리적인 사무실이 2개예요. 등록은 몇 개예요? 하나죠. 그럼 등록을 2개 한 사람이 나쁜 놈이에요? 사무소가 2개 있는 놈이 나쁜 놈이에요? 둘 다 나쁜 놈이죠. 둘 다 나쁜 놈이죠. 법을 위반했으니까. 법의 경중이 어딨어? 나쁘면 나쁜 거지. 아닌가요? 우리가 따져볼 때 어때요? 등록을 2개 한 사람이 조금 더 의도가 나쁘죠. 그죠? 이중사무소는 내 편의상으로 한 건데 거래 당사자에게 신뢰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등록이 안 돼 있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또 그것도 굳이 따지자면 좀 빌려줄 수 있는 소지. 그죠? 그리고 우리는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 못 내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한 부분, 이런 게 있어서, 이중사무소가 그래도 좀 약하긴 하지만 둘 다 처벌은 해야 되겠고, 이중 등록을 하면 무조건 날려버립니다. 그죠? 이중사무소면 날려버릴 수 있는 겁니다. 등록을. 그죠? 임시중개시설물은 뭘까요? 파라솔. 그죠? 파라솔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중 사무소하고 비슷하게 봐요. 그죠? 등록 취소할 수 있죠. 그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드렸죠. 천막이 사무소가 돼서 이중사무소가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파라솔을 설치해버렸단 말이에요. 파라솔은 사무소가 아니니까 이중사무소에 걸릴 일이 없잖아. 맞아요? 천막 안에다가 책상 봐놓고서 막 했더니만, 아니, 이거 건축물대장이 나오니까 약간 모순적이지만, 우리가 등록을 하려면 뭐 한다 그랬어요? 건축물대장하고 등기부등본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천막 쳐놨어요. 대형 천막. 대형 천막을 쳐놓으면 어때요? 그 안에서 뭐 하려면 다 하죠? 그죠? 계약서 쓰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판례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거를 사무소로 본 거예요. 사무소로 보니까 이중사무소로 걔는 걸렸겠죠? 사람들 머리 쓰겠죠? 천막은 안 되는구나. 그럼 뭐 하면 되겠어요? 파라솔 하면 되겠다. 파라솔 갖다 놨더니 파라솔은 판례에 뭐라 그랬어요? 이중사무소가 아니라 그랬어. 된다 그랬어. 된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에서 화들짝 놀란 거죠? 화들짝 놀라니까 걔를 뭘로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임시중개시설물. 그래서 임시중개시설물이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걔를 또 규제를 해야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분사무소. 분사무소는 설치신고는 주된 사무소에 등록한 청. 이건 아시죠? 넘기실게요. 업무보증은 분사무소별로 1억 원 이상 추가. 그죠? 중요한 건 뭐예요? 설치, 신고 시 추가 가입을 필요로 한다. 그죠? 신고 시니까 어때요? 신고하기 전이란 의미예요. 그죠? 이미 가입을 해놓고 신청을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책임자는 당연히 공인중개사 이어야 되고요. 합동사무소. 합동사무소는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한마디로 합동사무소는 따로국밥이다 그랬죠? 따로국밥. 따로국밥은 무슨 의미예요? 각각 별개라는 의미 있죠? 다만 한 그릇 안에 담겨 있을 뿐, 물리적인 사무소만 같을 뿐. 그죠? 일괄 신고. 한 명이 일괄적으로 이전하는 거 신고하고 있다는 거 다 안 돼요. 무조건 어떻게 해라? 각자 알아서 해라. 그죠? 기억해야 될 거 뭐 하나 있었어요. 왠지 느낌상 이미 누가 하고 있는데 내가 합동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왠지 느낌에 건물주나, 그죠? 임대인의 승낙을 좀 얻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그딴 건 필요 없죠. 누구의 승낙이 있어야 돼요? 이미 거기에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의 승낙만 있으면 되죠. 실질적으로는 어떨까요? 당연히 사장님한테, 그죠? 임대인, 건물주한테 허락받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한쪽이 업무정지예요. 한쪽이 업무정지면 합동사무소 개설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건 나쁘게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나 업무정지 먹었으면 업무 못하잖아요. 그럼 합동으로 딴 데 가면 거기는 계속 사무실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합동으로 슉 들어가면 어때요? 따로국법이니까 등록상으로는 어때요? 나 정지고 얘는 돌아가는 거죠. 그죠? 근데 물리적으로는 어때요? 열어져 있죠? 그럼 쓱쓱 하는 거, 나는 안 해. 계약서도 안 썼어.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안 되고요. 근데 같이 있는 와중에 한쪽이 업무정지 맞는 경우 있죠. 그러면 그 사무실문 닫아야 돼요? 응? 합동사무소예요. A와 B가 같이 있는데 B가 업무정지 맞았어요. 그럼 그 사무소 어떻게 해야 돼요? 문 닫을까? A는 해야 되잖아. A는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닫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A, B가 따로 있는데 B가 업무정지 맞고 B가 여기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왜? 업무정지 자체라는 건 등록이 없어진 게 아니죠?
잠시 쉬고 있을 뿐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전도 가능하고 다 되지만 딴 데 합동으로 들어가는 건 안 된다는 얘기지. 왜? 의도가 불순하잖아요. 맞죠? 인장 등록은 법인하고 개인으로 좀 나눠보면 어때요? 개인은 7에서 30mm. 그죠? 개인 인감이 필요하진 않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개인 인감을 해도 돼요, 안 돼요? 상관은 없어요. 어떤 도장 갖다 써도 상관없는데 도장 많이 찍으실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인 인감하고 분리하시는 게 좋겠죠. 또 어때요? 배우자분들이 합격하면 도장하고 명판은 다 해주게 돼 있어요. 법으로. 법으로 해주게 돼 있어요. 아들이 20세 이상일 경우에는 도장이고요. 해주게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일 경우는 인장 크기 제한 이런 거를 신경 쓰지 말자 그랬죠. 우리 법에서는. 그죠? 다음 뭐만 신경 쓰면 돼요? 상업등기 규칙에 의한, 그죠? 등록된 법인 인감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법인 인감이기 때문에 등록할 때 어때요? 인감증명서를 내는 거로, 그죠? 법인 인장 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고요. 분사무소는 어땠나요? 분사무소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사용 가능. 그렇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폐업, 휴업과 폐업. 휴업과 폐업은 어떻게 하시자 그랬어요? 휴업을 하려면 휴업의 실질적인 기간은 몇 개월이다? 3,6이다. 끝. 그죠? 말을 많이 만들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요. 6개월 초과하면 안 되고요. 3개월 초과할 때는 휴업해야 되고요. 맞죠? 그러면 그 이해 밑에는 어때요? 안 해도 되고요. 맞죠? 그럼 3, 6은 휴업, 6 이상은 폐업. 끝이에요. 그죠? 근데 가끔 정말 특별한 사연이 있으신 분들이 6개월 이상 휴업하고 싶은 때가 있겠죠. 그러면 나라에서도 항상 모든 건 예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해줍니다. 언제 인정해 주나요? 6개월 이상 휴업을 인정해주는, 6개월 초과하는 휴업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언제예요? 어디 갈 때. 어디 가면 되겠어요? 군대, 학교, 병원, 세 군데 갈 때예요. 그죠? 군대 가거나 학교 가거나 병원 가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그죠? 그럴 경우에는 6개월 이상 폐업도 가능한데 상식적으로 따지면 어때요? 폐업해야지. 군대 2년인데. 그죠? 학교 4년인데. 그 다음에 휴업 및 폐업 시 등록증 원본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원본을 제출하기 때문에 문제가 뭘까요? 휴업을 할 때는 우리 전자적인 방법으로도 휴업과 관련된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고 돼 있었어요. 그죠? 하지만 휴업을 하려면 원본을 갖다 내야 되잖아요. 원본을 갖다 내야 되니까 어때요? 휴업 신청할 때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가 없죠. 하지만 뭐는 되겠어요? 3개월 할 거 5개월로 변경을 한다든지. 그죠? 이럴 경우에는 전자적인 방법도 가능하다. 인터넷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겸업 제한 법인만 해당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겸업 제한은 법인만 돼요. 그죠? 법인이 개업공인중개사. 그러면 우리가 개념을 잘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떠한 제한이라는 말을 기본적으로는 어때요? 사용할 때 우리가 어떠한 하지 말아라는 금지의 느낌으로 우리가 좀 많이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제한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겸업 한계 이렇게 보는 게 더 좋다 그랬죠. 영어로 리미트가 더 맞는 표현이죠. 그죠? 그러면은 요거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중개법인은 법에서 규정된 것만 할 수 있다지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걸 하지 못한다가 아니에요. 제한이라고 해서.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중개업을 위해서 태어난 아이니까 뭐 할 수 있을까요? 중개업 할 수 있을 거고요.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부동산 컨설팅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상업용 건축물 주택, 공업용, 농업용 이딴 건 안 돼요. 항상 상업용과 주택에만 임대 관리 등 부동산 관리 대행. 그죠? 밑에는 뭐예요? 분양 대행.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 대상. 이 말이 좀 중요하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개업 공인중개사만을 대상으로 해서 뭐 해야 된다?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요거 말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였어요? LBA 부동산 법률 뭐 어쩌고저쩌고 있잖아요. 그게 요 중개법인에서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 이사, 도배, 용역, 그죠? 맞죠? 이거에 뭐예요? 알선이에요. 직접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만 해줘라? 알선. 그러니까 법인의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행위를 한 후에 이삿짐 못 구했어요? 그럼 내가 해줄게 이러면 안 돼요. 그죠? 내가 구해줄게 이래야 돼. 개인일 경우에는 그래 내가 싸게 이사하는데 내 이사업도 같이 하고 있어. 도배도 필요하면 얘기해. 도배도 해. 이렇게 되죠. 그죠? 하지만 법인은 안 돼요. 맨 끝에 항상 무슨 말을 붙여야 돼요? 도배도 필요해? 그럼 내가 구해줄게. 그죠? 내가 해줄게 이러면 안 돼. 내가 구해줄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및 입찰 신청 대리 보증 설정. 매수 신청 대리나 입찰 신청 대리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보증을 따로 들어야 된다 그랬죠? 법인도 2억, 분사무소 1억. 그죠? 개인 1억. 맞죠? 수수료는요? 권리 분석만 해주는데 50만원. 그죠? 감정가 낙찰됐을 경우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감정가의 1% 또는 최저 매각 가격의 1.5%. 그 다음에 실비는 30만원. 맞죠? 근데 통상의 실비는 수수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50만원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 내용 처음 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협의, 다 협의. 정해진 거 아니에요. 협의. 50만원 이하에서 협의. 다 협의. 우리는 다 협의야. 중개보수도 협의잖아. 0.9% 이내의 협의. 아니야. 50만, 여기서 50만원 밑으로 협의. 다 밑으로 협의. 한계, 리미트. 우리가 얘기하는 건 다 그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도 0.9% 이내에서 받게 돼 있고요. 그죠? 50만원 이내에서, 30만원 이내에서, 1% 이내에서, 1.5% 이내에서. 그거 넘으면 안 되는 거 해주는 거죠. 그 넘으란 얘기는 아니죠. 그죠? 그렇게 안쪽에서 다 협의. 여기서 숫자 중요한 거는 50만원, 1%, 1.5%, 요 정도 되겠죠? 근데요, 이게 꼭 웃기는 게 매수 신청 대리는 누가 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변호사, 법무사 할 수 있잖아요. 법무사 같은 경우는요, 되게 웃긴 게요.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받으라고 돼 있잖아요? 법무사는요, 낙찰이 됐어도 받는 게 없나 봐요. 1%, 1.5%가. 그냥 50만원, 30만원 요 정도 선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제가 기사를 보다 말았는데, 법무사는, 착수금을 얼마나 받아요? 저도 경매를 안 해봐가지고. 몇 프로? 착수금을 받으면 안 되죠. 끝나고 나서 해야 되죠. 알아서 줘야 돼. 근데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조금 더 어려운 게 뭐냐면, 낙찰자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돼야 되잖아요. 1등이 12억인데 2등이 10억이야. 그럼 미쳐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말씀드렸죠? 경매에서 12억 쓰게 하고 11억 5천쯤에 한번 들어간다니까. 11억 5천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잖아.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세요? 경매는 1, 2, 3등이 정해지잖아요. 가장 높은 사람 쓰는 사람이 답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대처럼 삼성이 뭐 얼마 썼죠? 6조인가? 현대가 10조를 쓰고 그 밑에가 뭐 6조인가 썼잖아요. 차이가 엄청나게 났잖아요. 그럼 정말 배 아픈 거잖아요. 7조만 써도 되는 걸 말하자면. 근데 내가 누군가 10조에 들어올 것을 알고 있다면 9조 5천억에도 쓸 수 있잖아요. 그죠? 9조 5천억에 써. 난 어차피 될 마음도 없고 돈도 없지만 쓸 수는 있잖아요. 썼는데 10조에 누가 되면은 10조에 된 사람은 어때요? 기분이 뿌듯하죠? 그죠? 2등이 7조에 쓰면 안 뿌듯했을 텐데 9조 5천억 하니까 뿌듯하죠.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도 있다고 저도 흘러다니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오죠. 이제 교육. 요 교육도 한눈에 슉 보시는 게 좋겠죠.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요까지는 아시죠?
그거까지는 우리가 많이 다뤘던 거죠. 실시기간은 어때요? 실무교육, 연수교육, 시도지사, 직무교육은 플러스 등록관청. 그죠? 맞죠? 위탁기관은 학교, 협회, 준정부기관, 공기업. 실무교육은 풀이고요. 그죠? 시험 시행만 여기서 누구만 빠져요? 학교만 빠져나가는 겁니다. 맞죠? 교육대상 뭐 다 아실 거고요. 교육 내용 요것도 제가 좀 디테일하게 많이 안 다뤄드렸는데 그죠? 시험에 나오더라고. 또 나올까 싶긴 한데요. 어쨌든 확인하시면 되겠죠? 이해만 잘하시면 돼요. 실무교육은 내가요 자격증 따고 처음으로 받는 교육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이나 경영 실무 그 다음에 직업인으로서의 어떤 윤리의식, 직업윤리는 다 들어갈 거예요. 그쵸? 요즘 되게 강조되고 있잖아요. 특히나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때요? 남의 전재산 다루는 거라고 제가 최초에 말씀 좀 드렸죠? 그래서 우리 좀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죠? 성심을 좀 다해야 되는 게 그 사람한테는 그게 전재산이에요. 300만 원은 전재산이고요. 5천만 원도 전재산, 50억도 전재산이에요. 그래서 잘해야 된다고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윤리가 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중개보조원에 대해서는 어땠어요? 직무교육이 없었습니다. 그죠? 없었는데 생겼어요.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고용인 신고하기 전에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직무교육 받으셔야 돼요. 그죠? 교육시간은요 28, 32, 12, 16, 3, 4예요. 그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는 것들이에요. 그죠?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연수받는 거니까 2년에 한 번씩 받으시라고 했고 그죠? 나머지는 1년 전 내가 필요하기 1년 전에만 받아놓으시면 되고요. 매수 신청 대리는 어떻게 될까요? 매수 신청 대리는 주체가 어디예요? 법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위탁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위탁받을까요?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이에요. 그죠? 개념이 아예 달라요. 우리 세계가 좀 아니죠, 원래는. 어디 세계예요, 얘네들은? 좀 법의 세계죠, 법의. 그죠? 변호사, 법무사, 이쪽 계통이 원래 더 가깝죠, 예.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영역을 약간 침범한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맞죠? 교육 대상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거고요. 경매에 필요한 필수 과목 및 관련 과목 될 거고요. 매수시장 대리 업무를 하기 전까지 하셔야 되고요. 교육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32에서 44시간. 제일 길어요. 그죠? 일주일을 꼬박 해야 돼요. 넘기실게요. 그 다음에 나도 한번 체크를 좀 해두세요.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은 누가 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부동산 거래사고죠? 부동산 거래사고라면 다 골치 아프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할 수 있고요. 교육 10일 전까지 공고를 하거나 교육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된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누가 할 수 있느냐? 그죠? 주체를 잘 기억해 두시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상의 책임 요게 조금 중요하겠죠. 그죠? 요건 시험에서도 뭐 당연히 나오겠지만 우리가 실제 업무에서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항상 말씀드릴 때 뭐예요? 식당에서 서빙해 주시는 분이 뜨거운 물을 쏟으면 어떻게 된다? 주인이 쫓아나와서 빌정이 약발을 주고. 왜 그럴까요? 고용인의 책임을 사장님의 책임으로 보기 때문에. 그죠? 제가 요즘은 하도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요. 제가 며칠 전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제 아는 지인분이 안경을 벗어놨어요. 바닥에다가. 벗어놨는데 뭘 하다가 밟았어. 밟았어요. 다행히 밟았는데 뭐 깨져서 다치진 않았어. 오히려 난 그게 걱정이더라고. 안경에 새로 하면 되지 뭐 어찌됐건. 근데 막 발에 막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안경은 또 유리인데. 다행히 밟는 순간 느껴서 빼서 좀 덜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답이 아주 신선했어요. 당연히 물어준다 하겠죠. 요즘 같을 때 뭐 100장 튕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보험 들어놨으니까 보험으로 해결해 드릴게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식당에서 그런 일이 많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보험을 다 들어놓는 거예요. 거기가 좀 뜨거운 거 이제 있고 이러니까 사고가 좀 나나 봐요. 그래서 보험을 해서 참 세상이 좀 더 뭐라 그래야 되지? 좀 각박해진 느낌 나는 거 있잖아요. 내가 필요한 건 사과고 아유 괜찮아요 이러고 넘어갈 때도 있잖아요. 왜냐면 깨지거나 부러지거나 이러진 않았어. 조금 피고 이렇게 하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대뜸 보험으로 한다 해서 뭐 현실적으로 볼 때는 좋죠. 그죠?
요즘은 차 사고 나도 사과 안 하잖아요. 보험회사 부르면 보험회사 사과만 계속 죽어나지, 그죠? 약간 그랬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요, 소속공인 중에서 내가 사장님이 됐는데 소속공인 중에서나 중개보조원의 행위는 누구의 행위? 무조건 나의 행위로 봅니다. 그죠? 나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다 책임을 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책임을 질 때는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행정상의 책임, 민사상의 책임, 형사상의 책임,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행정상의 책임이면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죠? 행정처분은 어떨까요? 우리가 우리 사무실에 등장인물은 몇 명이에요? 3명이죠. 나, 사장님,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죠. 맞죠? 행정상의 책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예요? 가지고 있는 걸 뺏어버리든가 정지시켜버리거나 이런 거죠. 가지고 있는 게 제일 많은 사람은 나예요. 등록증과 자격증 갖고 있죠.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증 갖고 있고요. 중개보조원은 없지요. 그러면 중개보조원은 행정상의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발생하면 책임을 져요? 안 지는 게 아니고 못 져요.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맞죠? 그래서 사장님이 중개보조원의 행위로 인한 행정상의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사장님만 행정처분을 받겠죠. 맞죠? 그 다음에 민사상의 책임은 어떨까요? 요게 조금 중요하죠? 알 수 없는 말도 몇 단어 나오고, 그죠? 무과실 책임, 부진정, 연대채무라고 했습니다. 그죠? 부진정, 연대채무는 무슨 의미예요? 내가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손 치더라도, 그죠? 실제 문제 일으킨 사람과 똑같이, 그죠? 요즘은 연대하여 책임진다라는 말, 연대보증인, 이런 말들이 없어요. 은행에서 연대보증인 받아주지도 않아요, 요즘은. 보증인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죠? 신용 아니면 뭐예요? 물건. 그죠? 2개밖에 안 되고요. 보증인을 세울 수 있는 방향이 별로 없어요. 맞죠? 왜? 하도 문제가 되니까. 맞죠? 한 명만 채무 불이행 상태가 2명이 되는 거잖아. 연대 책임이니까. 맞죠? 근데 공인중개사일 경우 발생하는 민사상의 책임에 대해서 어떻다? 사장님이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 그죠? 고의 또는 과실도 중요한 말이죠.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민사상의 책임에 대해서 어떻다? 부진정, 연대, 채무관계에 놓이게 된다. 무과실 책임이다.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무조건 지게 된다. 아까 위에서 한 행정처분, 행정상의 책임, 그 다음에 이 민사상의 책임, 사장님이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행정상의 책임은요,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행정처분 받아야 되죠. 민사상의 책임은 그나마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빠져나간다라기보다는 구상권 청구할 수 있죠. 그죠?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방편이 있기 때문에 좀 낫죠.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형사상의 책임은 어떨까요? 형사상의 책임은 그 말 있었잖아요. 그 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침 조회 시간마다 나쁜 짓 하지 마세요. 공직인사법에 위반되는 행위 하지 마세요. 뭐뭐 하지 마세요. 그죠? 맨날 같이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어떻다? 형사적 책임은 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세 가지를 잘 따지시면 되겠죠? 세 가지가 결국은 뭐예요? 자격정지, 업무정지, 자격 취소, 등록 취소. 그죠? 그게 행정처분이잖아요. 민사상의 책임은 돈으로 물어주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그죠? 민사로 물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형사적 책임은 뭐예요? 1년에 1천, 3년에 3천. 그죠? 그거예요. 그럼 빠져나올 수 있는 건 1년에 1천, 3년에 3천은 빠져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 그죠? 왜? 이거에 대해서도 원래 책임을 어떻게 해줘요? 연대 책임지잖아요. 형사상의 책임에서. 그죠? 소속공인중개사가 1년에 1천짜리에 걸렸으면 나는 무조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걸리잖아요. 그죠? 소속공인중개사가 보세요. 소속공인중개사가 500만 원 벌금에 1년에 1천짜리에서 500만 원 벌금 받으면 나도 벌금을 받는 거예요. 소속공인중개사가 징역형을 안 받았다고 해서 나도 벌금을 안 받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소속공인중개사가 1년에 1천짜리에 걸렸는데 500만 원 벌금 맞았어요.
그럼 징역 받아야 내가 양벌 규정이니까 나는 거기에 벌금형 받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혹시나? 아니죠? 소속공인중개사가 1년에 1천에서 500만 원 받았으면 나도 300만 원 받을 수도 있고 500만 원 받을 수도 있어요. 똑같이 보니까. 다만 나는 물 안 사는 거니까 징역을 안 사는 것 뿐이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말 나오는 게요. 민사상의 책임에서요. 고용인은 중개의뢰인의 부주의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으나 개업공인중개사는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나요? 제가 드린 거예요. 요거는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과실상계란 말 자체부터 아셔야 되겠죠. 과실상계가 뭐죠? 6대4 3대7 그잖아요. 교통사고 났을 때 3대7 사고에 따라서 그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예요? 과실상계를 중개의뢰인의 부주의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이런 거예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제가 중앙선 침범한 것을 알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박은 거예요. 실수도 있었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신의 칙에 반한다라고 볼 수 있죠. 이해가 되시죠? 내가 쟤 넘어오는 거 보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냥 갔던 거예요. 가고 있는데 중앙선 넘어오는 거 보고 피할 수 있거나 멈춰도 되는데 제가 잘못했는데 그래서 쿵 박은 거야. 이럴 경우는 제가 잘못했다라는 거 의미상으로 이제 따져보면 그죠? 근데 너 막 넘어왔잖아. 근데 그걸 고의적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는 못한다 이거죠. 근데 그거를 물어주는 아버지 입장이라고 볼까? 비슷하게 그죠? 그럴 경우는 더 당신도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절대적인 면책은 아니겠죠. 싸그리 다 면책은 아니겠고 그리고 뭐 어차피 민사상의 책임은 뭐 할 수도 있어요. 구상권 청구할 수 있으니까 좀 빠져나올 수 있는 부분이 공인중개사 개업 사장님한테 좀 있죠. 근데 행정상의 책임은 답이 없어요. 네. 아니요. 부진정 연대 채무는요, 누가 지는 거냐면 주체는 개업 사장님이에요. 내가. 그렇죠. 만약에 여기 거래 당사자, 소속공인중개사, 사장님 이렇게 있잖아요. 중개 활동을 하시다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럼 여기서 판단을 하죠. 여기한테 100% 다 달라 할 수도 있고 저한테 100% 다 달라 할 수도 있어요. 연대 채무니까. 근데 누구한테 달라 그러겠어요? 나한테 달라 그러겠지. 그죠? 그렇게 된 상황이죠.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는 본인도 잘못한 게 있지 않느냐. 그죠? 20%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해버리면 이쪽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받을 가능성이 어때요? 저는 공제도 들었죠? 아니에요. 예. 한쪽에 다 주장할 수 있죠. 네. 연대채무가 원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요. 둘 다한테 받을 수도 있어요. 둘 다한테 청구할 수도 있죠. 청구 자체는. 둘 다한테 연대채무는요. 둘 다한테 청구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 배로 받는 건 아니죠. 한 사람한테 받으면 끝나죠. 자동 소멸이죠. 청구권이. 조금 쉬었다 할까요? 좀 더워. 땀 안 나세요? 나 땀이 나.